이제 이력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력서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융이고 이융 1476년 11월 23일 나랑 생일 출생, 그리고 조선의 10번째 왕, 그리고 아버지는 성종, 어머니는 그 패비윤 씨고 할머니가 아주 또 유명하신 분이죠. 네. 우리 인수대비. 취미가 좀 그렇다. 취미가 여자라고요? 음주가무, 여자 사냥. 또 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기생 쪽으로 봐야 되겠죠. 연상군이 상당히 쇼핑 많이 해요. 조선시대 요즘은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있지만 조선시대에서 쇼핑을 한다 그러면 주로 어디 가서 면세점? 오일장? 그 연상군은 요즘으로 치면 해외군이에요. 해외군. 직구를 해외로 예, 사신 요즘처럼 뭐 인터넷은 안 되니까 사신. 갔을 때 굉장히 면세점이네. 굉장히 최강의 약한 사람이네요. 군것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배경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연상군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바로 성종. 경연을 가장 많이 하는 으로 유명해요. 경연? 조선시대 이 경연이 뭐죠? 와가지고 모여서 같이 학식 얘기하고 배틀을 하는 하는 그런. 과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외. 뭐 왕과 신하가 서로 이제 학문을 토론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뭐 책 같은 거 읽고 뭐 토론하고 세미나 하는 건데 이 실록 기록에 보면 조선의 왕 중에 경연 최다 경연이 1등이 성종. 우리 세종대왕도 안타깝게 성종한테 밀리셔서 2등. 그래서 요 경연을 많이 한 왕들수록 상당히 신하들하고 소통하고 가능하면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 아침에 하는 걸 조강, 점심에 하는 거 주강, 저녁에 하는 거 석강, 밤에 야대. 많이 할 때는 4번까지예요. 너무 싫다. 대부분 그런 소리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걸 묵묵히 들으면서 쓴소리도 정말 다 이걸 들어야 된다. 정말 대단하다. 오히려 연산군 이거를 더 이제 부담으로 느끼고 나는 아버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다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좀 연산군은 뭔가 이런 그런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좀 불만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또 아버지가 너무 이제 좀 완벽하게 이런 학문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아닐까. 아이고. 일단은 연산군은 아까 적장자라 그랬잖아요. 적장자면 조선시대 이 왕실에서 뭐 세자 시강원이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스승을 붙여서 네네. 이 과외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 교양을 삭도록 하는 이런 공부를 시키는데 이 기록에 보면 정말 공부를 소홀히 해요. 그래서 계속 학습 진도가 늦어요, 연산군은. 적장자라는 이런 프리미엄 때문인지 우리도 보면 약간 귀한 아들은 좀 이렇게 약간 봐주는 게 있잖아요. 네. 성종이 본인이 경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연산군은 많이 풀어주려고 해. 내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야, 우리 아들은 뭐 저렇게까지 해서는 참 힘들겠다. 핑계도 가지가지요. 추우면 추워서 저 못하겠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못하겠습니다. 인간적이네. 이러면 성종이 또 봐줘요. 인간적이야. 아니 너무 그러면 뭐 오냐오냐 기르셨네요. 근데 지금까지를 들어보면 성종 이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줄 모르지만 헛똑똑이네요, 사실. 지금 결론적으로 아니 그렇죠. 본인만 공부 잘하면 뭐 이렇게 후안을 다 남기고 아들도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아니. 약간 뭐 마누라는 또 사양 내려서 죽게 만들고 그런 게 있고 진짜로 추운데 공부를 어떻게 해? 여름에 공부 어떻게 하고 더운데 밖에 비 오면 빗소리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부 어떻게 하고 환생했어 지금. 이 성종의 첫 번째 왕비 아까 기억하시죠? 누구의 딸? 첫 번째 왕비. 한 명의 딸이야. 공해왕후 한씨라고 한 명의 딸인데 이 사람이 빨리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계비로 들어오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 전기에는 가능하면 계비를 공채를 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공채를 하지 않고 부공 출신 중에서 승진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중궁의 자리가 빈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대 윤 씨는 일찍이 덕행으로 간선되어 오랫동안 궁궐에 거처하면서 정숙하고 신실하며 근면하고 검소한 데다 몸가짐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공경하였으므로 삼궁에게 총애를 받았다. 이에 예법을 거행하여 왕비로 책봉한다. 화려하게 왕비로서 출발했던 인물이 패비 윤 씨인데 인수대비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중심이 되는데 인수대비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상당히 그 문자를 잘 알았어. 그 당시에 여성을 위한 교육서를 직접 집필했어요. 자신이 저자였던 예, 거예요? 내홍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중국의 연려전, 소학, 여교, 명심보감에서 부녀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문구들을 뽑아서 내 생각을 덧붙인 것이다.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도록 해라. 여성은 여성답게 이런 캠페인을 위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딱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종 초반에 전국을 뒤흔든 폐비윤 씨 스캔들이에요. 성종하고 이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종이 또 후궁이 많았어요. 9명 이상의 후궁을 뒀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많았네. 폐비윤 씨와 이 사이에서는 연산군을 낳기는 했지만 그 후궁 거의 9명하고는 무려 16남 12녀를 두었어요. 네? 이 자녀가 좀 후궁 쪽에서 많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왕비 쪽보다는 후궁하고 좀 가까웠다. 8명? 와, 이런 일이 있네. 나는 전학에서 바람 피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못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비윤 씨가 정비로서 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성종실록에 나오는 정숙, 신실, 금명, 검소, 겸손, 공정 다 포기합니다. 공책을 발휘합니다. 성종의 후궁들을 응징하겠다. 그렇게 해서 비상을 소지하고 다녔다.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여차하면 저 후궁들 내가 죽이려고? 죽이겠다. 어머나. 진짜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방법까지 책에다 써놨다. 이런 것도 다 약간 이제 이상한 죄로. 복수심에. 그러면서 이런 문제로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용안에 핥혀가지고. 상처를 냈고. 자, 인수 대비가 내군에서 여성들이요, 조선의 여성들이요, 이제는 남편을 항상 떠받들고 이렇게 하라 이러고 있는데 그 아들은 여기 막 얼굴 막 까리 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참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치, 그건 좀 그렇다. 그렇죠. 인수 대비 입장에서 보면 용안인데. 이런 고연 일이 있나? 어머니. 당장 중전을 패하고 사약을 내리세요. 사가로 쫓겨났다가 정도만 하지. 쫓겨난 폐비윤 씨를 반성은 좀 하고 있는가 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상황을 한번 보고 오게 했는데 윤 씨는 폐위되자 밤낮으로 울어 끝내는 피눈물을 흘렸는데 궁중에서는 회방하고 중상함이 날로 더했다. 임금이 내시를 보내어 염탐하게 하였더니 인수대비가 그 내시를 시켜 윤 씨가 머리를 빗고 낯을 씻어 예쁘게 단장하고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뜻이 없다고 대답하게 했다. 왕은 드디어 그 참소를 믿고 죄를 더 주었던 것이다. 또 정말 폐비윤 씨가 억울했을 측면도 있고 요건 억울하네. 아, 이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사약을 마시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데 폐비윤 씨가 사약 먹고 죽을 때 몇 살이었어요, 연산군이? 어머니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사약을 마셨을 7살? 때 나이는 7살. 7살. 그러니까 잘 몰랐지. 기억하시네요. 그 당시는 잘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왕이 돌아가시면 그 왕의 행적을 쓰는 그 무덤에 이렇게 묻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성종의 부인이 윤기견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연산군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후에 연산군은 계모였던 정현왕후 윤 씨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정현왕후 윤 씨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라를 주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연산군 되게 식탐 많으신 분인데 이때 수라를 안 들으셨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 끼 걸은 게 엄청 큰 일이군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이때는 알고 이게 바로 연산군 직인형 기사예요. 1년 3월 그럼 16일 저때 기사잖아요. 연산군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20살. 20살.
몇 년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폭군의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이 대간이라 해가지고 이 주로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하는 이런 직책이 있어요. 언론 3사라 해가지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공이 아니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때는 뭐 좀 약간 듣는 채 저도 취해요. 뭐 알았다. 이러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대표적인 이 조치 중에 하나가 경연에 불참하기 시작해요. 가 이제 큰 사건이 하나 터져요. 1498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무오사라고 들어보셨죠? 사림들이 크게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살임사자, 화하자. 아 줄임말이네요.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림. 조선시대 선비의 숲, 사림. 정태엽 씨 편안하시죠?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1498년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라는 뜻인데 이 무오사가 일어난 배경은 성종이 돌아가시면 이제 성종실록이 편찬되겠죠. 그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실록청이 구성이 돼요. 임시기관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 최종적으로 실록에 실을 것을 그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실록청의 책임자로 이국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국돈이 이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훈구파 대신인데 자기가 이제까지 한 짓이 좀 찝찝해. 그 당시에 사관 중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그래서 이 김일손을 불러가지고 야, 너 나한테 좀 불리하게 쓴 거 이것 좀 없애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언론 탄압. 근데 이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비의 숲, 살인파 학자 중에 아주 핵심이에요. 네. 꼿꼿한 그런 선비들 이 거래를 거부하는 거죠. 아, 저 싫습니다. 저는 그거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국돈이 유자광이라는 인물. 유자광이 유명하지 않나요? 아주 전형적인 이 간신을 시켜가지고 야, 저 김일손이 쓴 저 사초 다 한번 뒤져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초가 결정적이 됐느냐. 김일손이라는 사람의 스승이 김종직인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쓴 글이 있어요. 조의제문이라. 유자광이 발견하고 이국돈한테 바로 이 건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군은 딱 보면 그때는 또 이제 엄청 흥분을 하는 거죠. 이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못 오겠던 이 살인들을 쳐야 되겠다. 이 또 요 살인파 대신들이 대부분 대간직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되옵니다. 통쳐가해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 이 초반에 얘들 뭔가 한번 요즘 표현을 하면 한번 공기 잡아야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거 이 숙청을 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연산군의 관기를 최초로 보여줘. 부관참시 들어보셨죠? 관을 쪼개어서 시신을 참아. 바로 이때 김종직은 이미 사망을 하고 없었는데 바로 이 김종직은 시신을 꺼내가지고 관을 쪼개어 시신을 참아는 이런 부관참시까지 했어요. 아주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약간 젊은 사관들, 또 젊은 엄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연산군의 이 정말 그야말로 광적인 복수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갑자사회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여기에 참여했던 세력들을 다 몰아가지고 이제 처형하거나 유배시킨 사건이에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이 장면 많이 나오는데 그 성종의 두 후궁을 불러 들여가지고 네, 엄청 유명한 장면. 아들로 하여금 두 후궁을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매질을 하게 해요. 어머니를 때리게? 그렇죠. 어머니를 때리게 하는 거죠. 못 붙일 수 있죠. 자루에 이렇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후궁은 처형을 당하죠. 어머니를 참수했던 그 주역이다 이렇게 됐어. 인수대변이 이때는 상당히 고령이었는데 기록에 보면 이 연산군이 보면 또 이 춤을 되게 추는 걸 좋아해요. 춤이요? 처용무를 잘 췄다고 하죠. 처용무. 그래서 이 처용무 춤을 추면서 이 칼을 들고 가서 갑자기 그 어머니를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위협을 해서 그것이 병이 들어서 결국 이수대비가 돌아가셨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되게 창의적인 못된 짓 아닌가요? 저런 거 많이 누가 저런 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공부 안 시키게 차이력이. 악행의 창의성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갑자 사화로 몇 명이나 희생이 됐나요? 거의 기록이 이때는 있나요? 뭐 한 200여 명 이상 있어요. 탈퇴로도 죽이고요. 술을 입 벌리고 막 먹여가지고 배 터지게 죽이기도 하고. 이게 이때 되게 잔혹한 처벌을 했고요. 그 당시에 또 무오사 때 귀양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배지에서 대부분 처형당해요. 이에 어떤 생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좀 그걸 달리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연산군이 그거를 그냥 끌어들인 측면이 더 많다. 이렇게 보니까 더 나쁘네. 뭐 효심 때문에 뭐 그렇고 이렇다면 또 어떤 기록까지 있나 하면요. 연산군 일기에는 연산군이 어머니 기일 날 음행을 했다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음행이 뭐예요? 음란한 행위, 음행이라고 하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네. 오히려 왕권의 강화. 연산군 풀 한 폭이 땅 하나 이 왕의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전형적인 독재 원칙. 결국은 이 갑자사를 즈음해가지고 완전히 독재 정치의 절정을 이제 겪게 돼요. 그래서 뭐 민가를 다 헐어가지고 사냥터로 만든다라든가 기생들 불러가지고 맨날 뭐 파티하고 사치와 향락의 뭐 아주 그 중심이었죠. 바로 이제 장록사하고도 연결되는데 전국에 이제 채홍사라고 해서 기생들을 뽑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전국에 파견을 했고 뽑힌 기생들을 칭하는 용어가 이제 운평. 운평에서 조금 승진하면 가흥청. 최종적 단계가 이 흥청이에요. 흥청. 이렇게 흥청들 내리고 나니까 운율인 거지. 나라가 흥청이 망하겠다 해서 사람들은 정말 라임에 강해요. 이렇게 해서 흥청망청. 우리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저때 생겨난 거예요? 그때 생겨난 거 지금까지 이어져요. 되게 안 좋은 말이구나, 이게. 지금까지. 흥청망청.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그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흥청 되는데 중에 장록수가 있었던 거예요? 장록수죠. 장록수가 흥청으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탁 연산군의 노래 들었다는 거죠.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렸다. 이것도 반전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웠던 폭 노예처럼 부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사람 처음이야. 네가 약간 이런 처음이야. 느낌으로. 그러니까 장목수 치마 밟았다고 옥지아라는 기생이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제일 나의 연인 장목수의 치마를 밟았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지금 뭐 현재하고 약간 이렇게 좀 연관성을 보면 전형적인 국정농단 여인이죠. 모든 권력이라든가 국력이 그녀의 그 뭐 소나기에서 나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 그리고 또 이 연산군이라는 왕궁 아까 그 뭐 궁궐 주변에는 거의 향락의 공간으로 만들어요. 저 창경궁 후원에는 서총대라는 아주 큰 규모의 뭐 요즘으로 치면 정원 같은 거 만드는데 여기에 뭐 모든 국고를 탕진을 해버려요. 토건 사업으로. 예, 토목사업. 그리고 저 한강 쪽에서는 수로를 뭐 파가지고 그것도 역시 물기를 내가지고 그것도 우리 토목사업. 그래서 그거 보면 역대 그 지도자 중에 토목사업 해가지고 성공한 지도자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 부패와 토목건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산군은 정말 또 사치급 한왕이라고 할까요? 별별 거 다 요구해요. 이 중국에 사신 가는 사람한테 뭐 사오라고 했을까요? 향신료. 메로나. 메로나 비슷한 거야. 메론, 아이스크림. 호랑이야. 사탕 사오라고 해, 사탕. 귀엽다. 단 거 좋아. 아, 단 거, 메로나. 사탕, 중국에 사신 가는 사람한테 단 것들, 사탕 같은 거 좀 사오라. 그리고 그래서 수박 군것질을 사오라. 수박. 좋아한다. 별별 미션을 다 줍니다. 뭐 흰고래 수영을 가져오라. 흰고래 설이 그것도 다래를 가져오는데 그냥 다래가 아니라 설이 맞은 다래를 가져오라. 다래가 그리고 미션이야. 가채 아시죠? 우리 머리에 쓰는 가발 같은 거. 예. 가채 1000개를 가져올 때 그것도 가장 긴 가채를 가져오라. 장녹수 긴 머리 중에 뭐? 좋아했구나. 세종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 문종, 단종 그리고 단종 다음에 세조, 예종 그리고 성종, 연산군까지 7대를 모신 바로 그런 넷이 정말 연세가 되게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로 치면 아주 그 나이가 많았고 이 사람이 연산군이 워낙 폭정을 일삼으니까 이건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연산군을 찾아가서 이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진짜 되나요? 나라의 어른이시다.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죽나요? 아니면 연산군이 좀 받아들이나요? 그럼 연산군 캐릭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여요? 죽이지. 바로 그것도 상당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머. 팔로 직접.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고꾸러지니까 이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마지막에까지 혀까지 잘렸다 그러고요. 그 부모의 무덤까지 다 이제 헐어버리는. 아, 진짜 그리고는 상했나 정말 또 나쁜 사람. 어떤 그 뒤끝까지 있느냐 하면
김처선의 이름에 첫자가 들어가죠. 네. 앞으로는 김처선의 첫자도 듣기 싫다. 첫자는 말은 전부 다 없애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죠? 우리 아까 연산군이 잘 췄다는 춤 뭐죠? 처용. 첫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풍부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 다음 거는 연산군에 대해서 평한 사론입니다. 연산군 때의 갑자사화라고 있습니다. 우리 4대 사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화 일어난 바로 그 무렵에 쓴 사론입니다. 사시는 논한다. 왕의 미치광이 같은 방탕이 이미 극도에 달해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사방에 잡아 보내도록 독촉했다. 무사들을 파견해 범, 표범, 곰, 말 등을 산채로 잡아 다 후원에 가둬놓고 고기를 먹이며 구경하기도 하고 혹은 직접 쏘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아이고 느껴져요. 저 때 화났습니다. 저거 쓰신 사신분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같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누가 얘기한 것 같으세요? 왕이요. 왕이 했어요. 어떤 왕이냐면 누구냐는 거예요. 연산군이 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 의외지 않아요? 네.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 치고 너무 막 살았잖아요. 근데 사론이 제일 조금 있었는데? 그렇죠. 연산군이 저럴 리가 없는데 저 말이 왜 걸려 있을까? 저게 그런 말이 아니고 다음 상황을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춘추에 이르기를 어버이를 위하는 자는 은휘한다 하였으니 사과는 시정만 기록해야지 임금의 일을 기록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이제 이미 사관에게 임금의 일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나 아예 역사가 없는 것이 더욱 낫다. 임금의 행사는 역사에 구애될 수 없다. 논리 됐죠? 논리가 완성됐죠? 되게 오만한 표현이네요. 매우 오만한 표현이죠. 역사가 두려운 거니까 아예 없어버리겠다 이 소리죠. 저게 결론이 아니라 빌드업이었다는 게 약간 충격적이에요. 저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선생님 근데 이 정도의 연산군이라면은 사초를 보면 안 된다는 그 규정도 어겼을 것 같아요. 연산군은. 짐작이 맞죠. 무어사가 연산군 4년이에요. 그거를 이극돈이 잃는 거죠. 이거는 세조를 빗댄 거다. 그것 때문에 이제 피바람이 불 거예요. 전하께 올릴 사초를 가져가시는가? 예, 파평 부원 군대감. 내가 좀 보세. 이 사람 우리 재물은 뺐어야지. 전하께서 그 부분을 가져오라고 지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놈! 세조께서 덕종의 후궁들을 범했다는 게냐? 하면 세조께서 덕종의 부인이신 수빈도 범했다는 것이냐? 내가 이놈을 오늘 때려잡아서 할마마마의 오명을 벗겨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때 젊은 사관들이 대거 죽고 귀양가고 아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오사화예요. 그래서 저때 사화를 선비사자 가지고 살인들이 죽은 화를 입은 거에다가 역사사자를 써서 사관들이 그때 다 당한 거니까 저렇게 썼어요. 저게 연산군 4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 이후로 연산군은 그치질 않아요. 사관이 사초를 쓰는 일 자체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경연을 하라고 한 놈이 있었는데 사초를 뒤져가지고 그놈이 누군지 확인해봐라. 실제로 찾아요. 어머나. 찾아가지고 귀양 보냅니다.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사관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초를 안 만들죠. 무서워서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태워버리고 하는 일들을 연산군이 실제로 해요. 사관들이 있는 관청이 예문관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없애요. 어머나.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럼 연산군 기록에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겁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남기겠어요? 미치광이 같았다 이런 사평은 그럼 나중에 후대에 그 나중에 써진 나오는 거예요? 거죠. 나중에 이제 발견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연산군 일기에 실린 건데 이게 연산군 12년 8월 14일이거든요. 중종 반정이 전날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일어납니다. 거의 막바지에 폭군의 말로를 보여주는 징조로 쓴 거예요. 진짜 갈 때까지 갔네요. 그래서 저거는 기록이 남았네요. 저 말은 많은 기록들이 남지 못하게 그러게 된 말입니다. 거잖아요. 저 그래서 시기는. 이제 중종 즉위하고 난 다음에 연산군 일기 편찬하죠. 탁탁 긁어 모으는 거죠. 워낙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저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산군 일기를 수습하는 겁니다. 아니 집안 어른 중에 홍길동이 계셨군요. 근데 밀란 일으키신 분이 많으시네요. 그럼 우리 집안이 좀 화가 많아. 자, 홍길동 한번 볼까요? 홍길동 출현식이 연산군 때였죠. 그래서 전국 팔도에 신출귀몰하게 나타났던 백성들 무장대 지도자였어요. 연산군 때. 조선왕조실록에 10번 이상 기록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현존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균이란 인물이 네. 홍길동전을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네. 모델이 있었겠죠. 역사적 인물.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역사 실존 인물을 가지고 홍길동전을 쓰게 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 예. 그 대사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홍길동이 했던 말이에요? 실제 홍길동이 했던 말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지는 않아요. 연산군 일기에. 다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들은 조선왕조실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당시 실제 서자들의 한이 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그 부분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요.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네. 홍길동이 나타나게 된 우리가 이유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연산군 시대 때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토지제도의 문란이에요. 그 전까지는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연산군 때부터 시작해서 양반들이 토지를 이렇게 막 빼앗아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토지도 막 그 양반들이 빼앗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이제 막 유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무장제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도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기를 들고 도적이 되는 건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홍길동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9월 2일 중종반정이 일어난 후에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도라는 섬에 유배가 됩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이렇게 연산군 유배지라는 표지석하고 이 연산군이 유배되어서 갇혔던 이 장면들을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연산군 유배지. 실제로 저 연산군이 머물렀던 집도 저렇게 초라했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위리안치라 그래가지고 가시나무 울타리를 쳤죠. 그리고 연산군은 유배 간 지 2달 만에 기록으로 보면 역질로 죽었다 이렇게 돼요. 뭘로 죽었다고요? 역질, 병으로. 야 이것도 뭐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 그냥 좀 의심하잖아요. 뭐 이거 기획된 뭐 죽음 아니냐. 아니, 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빨리 죽어요? 그 연산군 스스로가 이렇게 좀 몸에 이제 병이 있고 저는 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워낙 사치와 향락이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조그만한 그 정말 골방 같은 데 갇혀가지고 가시나무 울타리 이러니까 이 완전히 스트레스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연산군이 정말 광적인 그 폭군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인수대비하고 아주 갈등을 일으키죠. 네. 우리 드라마에도 그 장면 한데 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칼로 선생님 잘하시네요. 장난 아닌데. 칼로 막 위협하고 이런 장면 들어가면 실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정말 인수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패비신 씨는 쫓아가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진정시키고 좀 달래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비였어요. 그래도 왕비신 씨하고 관계는 좋았나 봐요, 연산군하고는. 나중에 이제 연산군이 중종관정으로 쫓겨나가지고 강화도 교동도로 이제 귀양 가고 이랬을 때도 그 왕비가 보고 싶다. 패비신 씨 같은 경우는 연산군이 이제 교동도에서 죽게 되는데 그 무덤도 이제 자신의 친정 쪽으로 좀 이장하게 해달라. 그렇게 청해서 이거는 좀 허락을 받게 돼요.